자유, 자유, 자유. 애슐리 브라이언 글그림 원지인 옮김. 페어차일즈가 메리 페어차일즈 부인. 나는 내 남편 카페 페어차일즈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져있다. 남편은 우리 농장을 혼자서 관리했다. 11명 흑인 노예들의 노동으로 우리 농장은 나날이 번창했다. 남편은 절대 감독관을 고용하지 않았다. 남편은 노예들에게 목공, 재봉, 도자기 공예, 바구니 공예, 새로 기구를 만드는 일들을 배우게 했다. 농장이 자리를 잡고 나자 남편은 우리의 숙련 노예들을 여러 이웃 농장에 빌려주었다. 노예들이 번 돈은 우리 것이 되었고 수익이 늘자 농장의 가치도 올라갔다. 남편 없이 이곳에 산다는 건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농장의 노예들을 믿지만 도망 노예들이며 노예들이 일으킨 폭동 이야기는 내게도 들려온다. 안심하고 있을 수만 없을 것 같다. 농장 가치를 감정받기로 했다. 농장이 팔리고 나면 나는 고향 잉글랜드로 돌아갈 것이다. 그곳에서라면 훌륭한 영국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이다. 팝니다. 패기 48세 150달러, 존 16세 100달러, 아셀리아 42세 175달러, 베티 36세 150달러, 스티븐 32세 300달러, 샬럿 30세 도라 8세 400달러, 바커스 34세 250달러, 멀비나 60세 100달러, 제인 28세 300달러, 150달러 패기 48세. 패기, 난 페어차일즈가의 요리사이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대저택에서 일하며 페어차일즈 가족을 위한 특별 식사와 노예들이 먹을 소박한 음식을 준비한다. 나는 들에서 일하는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지만 모두 농장을 위한 이익일 뿐이다. 페어차일즈 부인은 내 음식 솜씨를 칭찬한다. 종종 메뉴 하나를 선택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내 솜씨를 자랑한다. 그러고 나면 나는 몰래 남은 음식을 챙겨 노예들에게 가져다 준다. 나는 페어차일즈가의 요리사로 농장 정원과 숲을 자유로이 돌아다닌다. 나는 이 지역 식물들을 공부한다. 사르사와 캐모마일 뿌리, 가문비 나무와 버터밀크 뿌리는 모두 치료에 쓰인다. 내가 모은 향신료들은 내가 이 집에서 만든 요리에 풍미를 더한다. 농장 숲을 거닐다 보면 내 고향 아프리카의 숲이 생각난다. 우리 마을이 습격당한 날이 생생히 반복되기도 한다. 아버지는 죽임을 당했고 어머니와 나는 붙잡혀서 백인 노예상에게 팔렸다. 어머니와 나는 아메리카로 향하는 끔찍한 여정에서 살아남았다. 노예들은 커다란 배에 더러운 화물칸에 빼곡하게 채워졌고 도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배가 부두에 닿았다. 우리는 경매에 붙여졌고 한 가족이나 부족원이 함께 팔리는 일은 없었다. 우리는 익숙한 부족 언어가 아닌 이상한 말로 질러대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며 우리 언어, 우리 풍습까지 모든 걸 빼앗겼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 이름까지 앗아갔다. 그들은 나를 패기라고 불렀다. 패기. 난 그 뒤로 두 번 다시 내 어머니를 볼 수 없었다. 그래도 아주 가까이 어머니를 느낀다. 나의 노예 가족을 치료하기 위해 뿌리와 약초를 찔 때는 더 그립다. 그때마다 내 안의 조상에 대한 기억, 아프리카의 뿌리가 되살아난다. 패기는 꿈꾼다. 이름을 짓던 날 부모님이 내게 지어준 이름은 신의 선물이란 뜻의 마리아마다. 부모님이 마리아마, 마리아마라고 부르는 소리는 여전히 내 안에서 울려 퍼진다. 페어차일즈가 요리사인 내가 쓰는 방은 저택 뒤에 붙은 오두막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저택에서 일한다고 들에서 일하는 내 형제 자매들보다 내 처지가 크게 나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노예 아이 도라에게 각 식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준다. 요리를 잘하는 법도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르친다. 어머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알고 싶어진다. 노예들의 통증을, 아픔을,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기쁨이다. 어린 소년 존이 머리를 다쳐서 나를 찾아왔다. 난 상처를 살펴보고 존의 머리에 뿌리와 허브로 만든 치료제를 헝겊에 발라 감아주었다. 페어차일즈 부인의 만찬 손님들은 내 요리를 칭찬한다. 하지만 내 마음을 울리는 칭찬은 노예들이 나를 약초 의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300달러 스티븐 32세. 스티븐. 페어차일즈 씨는 내게 목공일을 배우게 했다. 나는 노예들의 오두막을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며 저택에서 일한다.
치수를 재고 연장을 사용해 작업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나는 내면의 강인함을 얻는다. 나는 각각의 연장이 가진 비밀스러운 삶을 찾아낸다. 내게 건축은 타고난 재능이다. 난 뭔가를 지을 때 독립된 느낌을 받는다. 목화를 딸 때는 결코 느끼지 못한 그런 감정이다. 내 솜씨가 점점 늘자 페어차일즈가에서는 나를 다른 농장에 보내 일하게 했다. 갖가지 일을 하다 보니 실력도 늘었다. 나는 이제 공사 감독관에게조차 어려운 복잡한 건물 디자인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내 기술이 늘수록 페어차일즈가에도 더 많은 부가 돌아갔다. 나는 허락을 받고 젊은 노예존에게 목공일을 가르쳤다. 존은 농장에서 내 일을 돕는다. 존은 나와 제인에게 아들이나 다름없다. 나는 농장 재봉사인 제인을 사랑한다. 나는 제인을 위해 특별한 재봉용 헛간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일하는데 필요한 옷감이나 나무 이름 같은 단어들을 익혔다. 숫자와 치수 재는 법도 배웠다. 노예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는 건 범죄다. 제인과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숨겨둔 성경을 가지고 서로에게 읽는 법을 가르쳤다. 노예 주인은 읽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에 대한 생각을 심어줄 거라고 여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 자유를 원하고 있음을. 스티브는 꿈꾼다. 나는 중아프리카에서 노예가 되었다. 한사슬에 줄줄이 묶인 노예들에 섞여 해안가까지 가는 길고 긴 여정에서 나는 살아남았다. 내 가족은 내게 학구적인이라는 뜻의 예로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버지는 우리 조상들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짐바브웨의 돌 건축가들과 팀북투의 대학까지 모든 이야기가 내게 영감을 주었다. 내 주인들은 나를 명령을 따르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신들의 재산으로 여겼다. 하지만 나는 목공일을 하며 자유인이 갖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낀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전 세계 모든 기후의 사람들을 위해 집을 설계하고 지을 거다. 그리고 제인을 위한 집도. 제인과 나는 서로를 사랑한다. 우리는 자유로운 땅에서 제대로 된 결혼을 하게 될 날을 꿈꾼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 평생 노예를 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평생 자유롭게 살 것이다. 300달러 제인 28세. 제인, 나는 페어차일즈 부인의 재봉사다. 옷감 다루는 솜씨가 좋기로 유명한 나는 페어차일즈 부인의 드레스, 페어차일즈 씨의 맞춤 셔츠와 바지를 전부 디자인하고 만든다. 나는 여러 색깔의 옷감들을 맞춰보고 독특한 무늬를 만드는 게 즐겁다. 내가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많은 찬사를 받았다. 손으로 짠 아프리카 옷감들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다. 페어차일즈 부인의 친구들로부터 바느질 주문이 잔뜩 밀려 들어오자 페어차일즈 씨와 스티브는 내게 작업실로 쓸 헛간도 따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스티븐을 사랑한다. 그는 농장의 목수다. 스티븐은 자유인처럼 자신만만하고 걸음걸이도 당당하다. 노예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도망에 성공한 노예들의 이야기를 수군댄다. 붙잡혀서 다시 노예가 되고 잔인한 벌을 받은 또 다른 노예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함께. 스티븐과 나도 도망쳐서 노예 순찰대와 그들의 블러드 하운드를 무사히 따돌리는 이야기를 했다. 페어차일즈가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리는 날이면, 그날 손님들이 더는 노예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오면 노예들은 모두 우리 오두막에 모여 노예들의 저항과 도망에 대한 이야기를 수군댄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감추기 위해 큰 소리로 노예들의 노래를 부른다. 언젠가 스티븐과 나는 함께 살 거다. 자유롭게. 제인은 꿈꾼다. 고향인 서아프리카 마을에서 자랄 때만 해도 나는 부모님에게 아주 귀한 딸이었다. 부모님은 내게 보석이라는 뜻으로 셰르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가업이었던 옷감 만드는 일을 배웠다. 나는 부모님 곁에서 함께 일했다. 그리고 두 눈을 반짝이며 옷감 만드는 과정을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실을 잡고 옷감을 짜서 염색하는 과정들을 나는 실의 기적이라 여겼다. 실이 옷감이 되고 옷감이 옷이 되는 기적. 어느 날 노예 사냥꾼들이 우리 마을을 공격했다. 부모님은 날 보호하기 위해 싸우다 죽임을 당했다. 난 붙잡혔고 아메리카에서 노예가 되었다. 나는 벌거벗은 채 경매대에 서서 팔려나갔다. 농장에서 옷감 짜는 일이 내게는 구원이었다. 옷감 다루는 일은 내 손이 부르는 노래와도 같았다. 나는 옷들을 만들면서 예술적으로도 성장했다. 나는 내가 받은 칭찬을 내 조상들에 대한 현사로 바쳤다.
스티븐과 나는 노예 청년 존을 아들처럼 여긴다. 우리는 언제나 자유로이 살 거라는 희망을 잃은 적이 없다. 나는 이런 생각들을 자유의 꿈이 담긴 옷감에 엮어 넣는다. $100 존 16세. 존, 나는 8살 때 페어차일즈 부인에게 생일 선물로 보내줬다. 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부인네 오빠의 대농장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100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부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난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노예 아이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들판에서 일했다. 페어차일즈가 농장에서 나는 소를 돌봤다. 페어차일즈가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나는 순찰대에게 보여줄 통행증을 받았다. 흑인은 이 통행증 없이는 절대 농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랬다간 잔인하게 얻어맞았다. 재봉사 제인과 목수 스티브는 나를 아들처럼 여긴다. 스티브는 내게 연장 다루는 법을 가르친다. 나는 스티븐을 도와 농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만든다. 나는 스티븐처럼 당당하고 배려심 있고 총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스티븐과 제인은 몰래 내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친다. 두 사람은 내게 말한다. 언젠가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야.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지? 자유를 찾아 탈출하겠다는 생각은 매일 커져만 간다. 오, 자유, 자유.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존은 꿈꾼다. 나는 함께 사는 노예들로부터 아프리카에 대해 배웠다. 나는 고통이 뭔지 알고 모진 학대도 직접 보았지만 아프리카의 풍부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노예들에게 들은 것이 전부다. 다오메이 왕국, 금속 조각상과 석상들, 부족의 의식에 쓰이는 가면과 조각품, 이야기 모두 농장의 어른들이 내게 들려준 이런 이야기들과 아프리카의 노래들은 내 안에 예술가를 키웠다. 스티븐과 제이는 내가 진흙탕에 나뭇가지로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는 내게 사용한 종이를 가져다 주었다. 난 사람, 동물, 식물 가리지 않고 전부 그렸다. 나는 내가 그런 것들을 주인이 볼 수 없게 숨긴다. 하지만 다른 노예들에게는 내 그림을 보여준다. 그들은 내 그림을 칭찬하며 예술가를 의미하는 요르바어 오세레로 나를 부른다. 그들은 내가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어떻게 노예인 내게 예술이란 게 찾아온 건지 모르겠다. 저택에 걸려있는 그림들로부터 온 걸까? 메시지를 전하려고 들어간 집들에서 본 작품들로부터 온 걸까? 농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스티븐에게 목공일을 배울 때조차 나는 그림을 생각한다. 나는 언젠가 자유인이 된 흑인들을 자유로이 그릴 것이다. 애정을 담아 그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실린 초상화를 그릴 것이다. 175달러 아셀리아 42세. 아셀리아, 노예인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일뿐이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비가 와도 추워도 숨막히게 더워도 그저 일이다. 나는 페어차일즈 농장의 세탁부이다. 옷이며 친구며 커튼까지 전부 세탁한다. 나는 재봉사 제인과 함께 일하며 그녀가 디자인하는 옷들을 빤다. 나는 다림질 솜씨도 최고여서 천이 그을린 적도 페어차일즈 부인의 특별한 드레스에 있는 주름 장식이 풀어진 적도 없다. 나는 거친 천으로 된 무지 원피스를 입는다. 수학기에는 남자들과 함께 들에 나가 일한다. 소를 목초지까지 몰고 가고 소젖을 짜고 돼지들을 먹이고 우리를 청소한다. 제철이 돌아오며 어린 도라와 함께 요리사 패기에게 가져다 줄 과일과 열매를 따라다닌다. 내 곁에서 자란 도라는 항상 뭐든 도우려고 한다. 도라는 매일의 고된 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탈출구이다. 우리는 야금야금 열매를 따먹고 과일을 맛보며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도라는 내 아프리카 이름으로 나를 부른다. 생명을 주는 사람이란 뜻의 아데로로. 노예로서 우리는 주인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한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진짜 삶은 우리만의 소중한 비밀이다. 아셀리아는 꿈꾼다. 나는 내가 살던 아프리카 마을에서 어떤 본보기와 목소리로 가르치고 배우고 했는지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마을 그리오가 불러주는 우리 부족의 역사를 들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야기와 노래들을 배웠다. 패기와 나는 어린 도라를 가르치며 구전 전통을 이어간다. 나는 도라를 가르칠 때에야 비로소 내 이름에 맞는 삶을 사는 느낌이다. 우리의 이야기와 노래들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든다. 쿠시와 멀비나 같은 나이든 어른들이 자신들이 만든 노래들로 우리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우리가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 우리의 열망과 감정을 담은 노래들, 노예로 사는 내내 내 고단한 삶 속에서 울리는 조상의 목소리를 들으며
부당함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믿고 견뎌낼 힘을 얻는다. 배움을 쌓으려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노래와 이야기 덕분에 꺾이지 않게 해주기를, 자유로워지고 싶은 열망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기를. 400달러. 샬럿 30세, 도라 8세. 샬럿, 아프리카에서 지낸 어린 시절에 나는 컵이며 그릇이며 동물까지 강에서 가져온 점토로 무엇이든 만들었다. 마을의 도예가가 나를 가르쳤다. 그녀는 내가 만든 것들을 자신의 가마에 구워주었다. 나는 끊임없이 손가락을 움직였다. 갈대와 풀을 잘라 하나하나 엮어 돗자리와 바구니를 만들었다. 이제 내일이 되었다. 나는 저태역간에서 온갖 용도로 쓰이는 바구니를 만든다. 농장에 필요한 수량을 채우고 농장의 소득과 명성에 도움이 되는 외부 주문에 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여러 해 전에 대장장이 바카스와 나는 빗자루를 뛰어넘었다. 바로 노예들의 결혼 풍습이다. 노예들에게는 법적 양식도 없다. 노예 경매에서는 그 어떤 가족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8년 전 우리 딸이 태어났다. 페어차일즈 사람들에게는 도라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그 애를 아쿠아라고 부른다. 귀여운 전령이라는 뜻으로. 바커스에게 나는 비사다, 큰 사랑을 받는 뜻이라는 뜻이다. 우리에게 바커스는 아베나다, 남자다운 태도를 지닌이라는 뜻이다. 주문받는 바구니가 많을 때며 종종 나이 든 노예 아셀리아가 어린 도라를 돌봐주었다. 우리 노예 가족들은 똘똘 뭉쳐 산다. 서로를 돕기 위해서 뭐든 한다. 나는 도라에게 바구니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이제 도라의 바구니는 내 것과 함께 팔린다. 바커스와 나는 탈출 계획을 속삭인다. 우리는 자유로운 땅에서라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샬럿은 꿈꾼다. 내가 만든 바구니들을 아프리카에 두고 온 내 가족, 내 삶을 생각하게 한다. 주인들은 내가 나의 공예품들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는 내 남편 바커스가 만든 작품에서 영감을 받는다. 바커스가 쇠줄을 꼬아 울타리와 난간을 만든 것을 보며 나는 색색의 골풀들을 섞어 아프리카의 무늬들을 만든다. 그 무늬들은 바구니를 돋보이게 하고 내 바구니를 특별하게 만든다. 풀과 골풀과 짚이 온통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나는 바구니로 만들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디자인의 마음을 빼앗긴다. 바커스와 도라가 헛간에 있는 나를 찾아올 때면 이 비좁은 공간, 닫힌 세상은 내게 활짝 열린 세상이 된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의 마을이 된다. 250달러. 바커스 34세. 바커스, 내 아내 샬럿 그리고 내 딸 도라, 나는 그들이 있어 언젠가 우리가 자유로워질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나는 대장장이 밑에서 금속 다루는 법을 배웠다. 나는 농장의 난간과 울타리를 만들고 저택에 필요한 금속 부품과 물건들을 만든다. 내가 만든 곡선 무늬의 금속은 페어차일즈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내가 만든 것들이 뉴올리언스에서 봤던 금속 발코니만큼이나 웅장하다고 말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쉬는 시간이면 도망자들 이야기를 했다. IT에서 일어난 노예 폭동과 노예의 독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나는 밤이 되면 북극성과 북두칠성 같은 별을 연구한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순찰대와 블러드 하운드를 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자유를 향해 가는 길에서 나는 노예들이나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까? 온통 계획뿐이고 바람뿐이다. 이제 우리는 팔릴 처지에 놓여 있다. 나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헤어질 거라는 끔찍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가족을 온전히 지켜낼 힘이 내겐 없다. 밤이면 나는 샬럿을 꼭 끌어안는다. 도라는 지프로 만든 자리에서 조용히 잠을 잔다. 사랑과 희망의 눈물이 내 눈에 가득 고인다. 바커스는 꿈꾼다. 우리 주인들은 우리를 일꾼들로만 본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솜씨를 자랑하고 우리를 빌려준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들의 농장의 보탬이 된다. 주인들은 어떤 일이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모른다. 나는 일을 하면서도 아내 샬럿과 딸 도라를 생각한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 나는 강철부터 노쇠까지 온갖 금속들을 다룬다. 나는 능수능란하게 쇠를 벼린다. 시뻘건 화로에서 꺼낸 뜨거운 쇳덩이를 집게로 잡고 무거운 망치로 두드린다. 분노가 분출된다. 꽝꽝. 내리칠 때마다 음을 낸다.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 존중을 향한 외침. 모두 위에 올림, 자유를 향한 호소, 외치고 외친다. 자유, 자유. 쿠시는 꿈꾼다. 노예들의 노동이 이 농장을 풍요롭게 했다. 하루의 힘든 일과가 끝나면 나 역시도 풍요로워지고 싶다.
멀비나와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르는 노예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프리카 일상과 의식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던 풍부한 음악 세계가 떠오른다. 물건이든 시간이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내 요르바 이름 카요드는 기쁨을 가져다 준 이란 뜻이다.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강요된 삶을 기쁨의 순간들로 채울 수 있을까? 나는 간단한 악기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속이 빈 갈대로. 다양한 음을 내는 피리를 만들고 조lum박에 씨앗을 넣어 딸랑이를 만들었다. 북은 금지되어 있었다. 주인들은 북소리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졌다. 우리는 대신 우리 몸을 써서 리듬을 맞췄다. 손뼉을 치고 옆구리를 두드리고 발을 굴렀다. 우리가 음악을 만들었다. 잠깐이라도 시간을 훔칠 수 있을 때마다 우리는 웃고 춤을 췄다. 기쁨의 순간들. 생존을 위해 우리가 붙잡은 탈출구, 우리만의 것. $100 멀비나 60세. 멀비나 나는 이제 예전만큼 강하지 않지만 노래할 때의 목소리만큼 여전히 힘이 있다. 나는 아직도 들에 나가 모카를 따고 채소를 심는다. 나는 혼자서 폐기의 뿌리와 약초 정원을 정성껏 관리한다. 노래는 내게 매일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내 목소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 정원의 땅을 읽을 때도 나는 노래하고 또 노래한다. 몸을 숙이고 고랑에 씨를 뿌리고 풀숲에서 잡초를 뽑을 때도 나는 노래하고 또 노래한다. 나는 쿠시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만든다. 우리가 노래를 시작하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른다. 아프리카의 노래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쉰다. 우리는 큰 소리로 노래한다. 이 작은 나의 빛, 내가 빛나게 하리라. 이 단어들이 주는 기쁨을 더는 꼭꼭 감추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들판에 있는 모두가 우리와 함께 노래할 때까지 그 노랫말들이 그들의 것이 될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른다. 쿠시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을 때며 그들이 노예라는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준 느낌이다. 노래는 언젠가 우리가 자유로워질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다. 자유. 멀리 나는 꿈꾼다. 나는 아프리카 고향 마을에서 니아미 니아미 하고 네 아프리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 소리가 이름의 뜻처럼 마치 선율 같았다. 나는 길고도 험한 길을 걸어왔다. 그 긴 세월 동안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추억의 눈물이 오랜 세월 계속된 강제 노동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생각들을 내게서 앗아가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가르치던 기억, 우리와 우리의 역사를 노래하던 기억, 그 기억이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 나는 돌아와 종과 함께 아프리카의 기억과 그리움을 담아 이야기와 노래를 만든다. 우리는 학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를 단결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든다. 나는 그들에게 내 기쁨의 위로와 노래를 가르친다. 온 세상이 그분 손 안에 있네. 그분 손 안에 있네. $150 베티 36세. 베티, 나는 페어차일드 농장 화원의 특별 정원사다. 평소에는 저택 청소를 한다. 나는 페어차일드 부인의 지시에 따라 집안 곳곳에 꽃들을 배치하고 온갖 실내 장식 일을 돕는다. 내 손을 거쳐 이 집은 아름다움과 안락함의 표본이 되었다. 나는 다른 농장에도 불려가서 정원을 디자인하고 응접실에 품격을 더한다. 내 마음이 강해진 느낌을 받는다. 내게 집을 꾸미는 재능이 있음을 알기에 자연에 대한 나의 사랑이 나를 정원의 작은 길로 데려갈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러한 틈틈이 짬이 날 때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방에 모인다. 나는 그 자리를 빌려 내 형제 자매들에게 말한다. 페어차일드 농장의 명성을 가져온 것은 그 때문에 수시로 다른 농장에 가서 일하게 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라고 이야기한다. 내 격려의 말이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우리는 희망과 사랑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위로의 말들을 부드럽게 읊조린다. 자유. 베티는 꿈꾼다. 내 요르바 이름 테미토프는 신께 감사를 이란 뜻이다. 주인을 위해 정원 가꾸는 일을 할 때면 나는 생각한다. 만약 내가 자유롭다면 내 소유의 너른 땅을 구할 거라고. 여러 도시와 농가에서 사람들을 고용해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땅을 연구할 것이다. 우리의 노동에서 나온 수입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가진 솜씨와 노력을 알면서 주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목화, 소, 돼지와 같이 가격이 매겨지는 그들의 재산이라고. 우리에겐 역사가 없다고 주인들은 말한다. 하지만 노예가 됐을지언정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의 아프리카 문화를, 우리의 전통을, 우리의 공예술을 기억한다. 이런 지식이 깨지지 않는 긍지가 아직 우리 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노예가 아님을 안다. 우리는 인류의 구성원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명을 존중한다. 우리는 노동의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것이다. 우리가 땅을 경작하는 것은 대자연에게 바치는 감사의 선물이자 우리의 찬가이다.
사망한 카도 페어차일즈의 농장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 1828년 7월 5일 페어차일즈 부인의 저택에서 진행된 감정에서 그의 유언대로 다음과 같이 처리됨. 흑인 여자 1 폐기 $150, 흑인 여자 1 샬럿과 아이 $400, 젊은 흑인 남자 1 스티븐 $300, 흑인 여자 1 멀비나 $100, 젊은 흑인 여자 1 제인 $300, 젊은 흑인 여자 1 아셀리아 $175, 흑인 남자 1 쿠시 $100, 거대 수소 21 마리당 $9, $189, 종자소 192 마리당 $4 50센트, $864, 암말 1 $100, 40마리 돼지 한 무리 $60, 맷돌 1 $1, 흑인 남자 1 바커스 $250, 흑인 여자 1 베티 $150, 모카섬 4,494포대 파운드당 7.5센트 33만 7,005달러, 총 3,476.05달러. 우리는 위상이 메리 페어차일즈 부인이 우리에게 제출한 카도 페어차일즈의 유언 증서에 기재된 모든 재산을 공정하게 정확하게 평가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 세 명의 심사로 공정이 집행되었을 윌리엄 에이버리, H. 오웬스, 라이먼 셰퍼트 감정인. 작가의 말. 이름, 나이, 가격, 여러분과 같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물건처럼 팔리고 있어요. 오래전 나는 노예 관련 문서들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1820년부터 1860년대까지의 문서였지요. 나는 이 문서들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오랫동안 이 문서들로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1828년 7월 5일에 작성된 페어차일즈가의 농장 감정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지요. 노예 11명은 소, 돼지, 모카와 함께 판매 목록에 올라 있어요. 오직 노예들의 이름과 가격만 적혀 있지요. 나이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한된 정보에 영감을 받은 나는 이 노예들을 다시 살려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했습니다. 1800년대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같은 말들은 노예의 실제 나이에 상관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내 책의 목적에 맞게 각각의 노예들에게 나이와 농장에 맡은 일을 부여했어요. 미국에서 노예 상태에 있던 흑인들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인의 재산일 뿐이었지요. 노예들을 인간으로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그림과 글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노예 11명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노예 한 명을 연구했지요. 이야기에 더 강한 힘이 실리도록 자유로운 시 형태로 글을 썼어요.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농장에서 하는 일을 밝히고 바쁘게 일하는 동안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적어내려갔어요. 마지막으로 꿈을 실현하려는 그들 각자의 바람들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넣었습니다. 애슐리 브라이언. 함께 생각해보아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 그리고 꿈과 희망. 우리가 읽는 책들의 모든 이야기에는 끝과 시작이 있지요. 하지만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바로 이 그림책 자유에 나오는 흑인들의 이야기가 그렇지요. 이 책에서 11명의 흑인 노예 중 맨 먼저 나오는 페어 차일즈가의 요리사 패기의 사연이 바로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흑인들의 끝없는 이야기의 시작에 해당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사냥꾼들이 들이닥치면서 평화롭던 아프리카 마을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는 백인들에게 살해당하고 패기는 어머니와 함께 납치되어 노예상에게 팔렸지요. 그렇게 참혹한 흑인 노예들의 역사는 1442년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한 뒤 그곳의 흑인들을 사냥하듯 잡아들여 유럽에 들여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흑인들을 아프리카 원숭이라고 부르며 노예로 팔아넘겼지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의 한 섬을 발견하면서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앞다퉈 이 흰대륙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흑인들을 아프리카 원숭이라고 부르며 노예로 팔아넘겼지요. 1492년 콜럼버스 아프리카 대륙의 한 섬을 발견하면서 아프리칸들 잡아다 노예로 부렸지요.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에도 무려 2천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인들이 끌려갔어요. 쇠사슬로 묶인 채 노예선의 좁은 갑판에 몇 달씩이나 처박혀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항해 도중 절반 이상의 흑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간신 육지에 도착한 이들은 주로 사탕수수를 재배하거나 모카섬을 따는 힘겨운 일을 했어요. 쉴 틈 없이 일하며 주인들의 잔인한 폭력과 체벌을 견뎌야만 했는데 많은 노예들이 다치거나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18세기 말 영국에서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미국에선 1863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에 이어 2년 뒤 법적으로 노예해방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흑인들은 끔찍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지요. 이에 흑인들은 뜻을 모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인권운동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1964년 마틴 루터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은 흑인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그 각계각층의 흑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2008년에는 버락 오바마가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했답니다. 하지만 흑인들에게 가해졌던 무자비한 폭력과 구속 그리고 차별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피부색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혹한 고통 속에 역사를 겪은 흑인 노예들처럼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단지 종교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약자이거나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도 인정받지 못한 채 폭력과 차별을 당하는 일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 책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꿈과 희망 그리고 자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목소리와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술 연필 아동 청소년 문화 기획팀